제주도의 바닷바람은 여느 바람보다 거칠고 짰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치고 모래먼지가 얼굴을 후려칠 때마다 순실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말하곤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버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10살의 순실에게 지금 세상은 오직 전쟁과 가난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폐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순실이네 가족은 바닷가에 가까운 초가집 하나를 간신히 얻어 살게 되었죠. 지붕에는 언제 비가 새도 이상하지 않을 구멍이 군데군데 있었고 부엌엔 연탄이 아닌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잦은 기침과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던 일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난 순실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미역을 따오고 새벽에는 5일장 시장 앞에 자리 잡고 앉아 해산물을 팔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어머니 대신 등에 업고 젖병을 물려야 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대견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실에게 칭찬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큰 비가 쏟아졌고 바닷가 근처 판잣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순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당까지 밀려온 바닷물 속에 해산물 바구니가 떠다녔고 겨우 주워 담은 것들은 진흙과 섞여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죠. 그런 날은 순실도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어린아이가 품기엔 너무 큰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성한 씨는 딸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삼키셨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할 나이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꿔야 할 나이죠. 그러나 순실은 늘 손에 소금기와 해산물 비린내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스럽다는 듯 술 한 잔을 들이켰고 어머니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순실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밤이면 순실은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 별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났고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가난을 끝내겠다고요. 이 집에서, 이 섬에서 벗어나고 말겠다고요. 어느 날 5일장 앞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순실은 바구니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고 그 전단지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간호사, 파병, 지원 가능. 순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종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주 먼 곳, 전혀 다른 삶이 그녀 앞에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끝자락에서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크게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단지를 손에 쥔 순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 종이를 흔들 때마다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독일이라니. 해산물값 몇 푼을 벌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던 그녀에게 유럽이라는 말은 낯설고도 어쩐지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 모집, 여성 우대, 고정 수당, 숙소 제공.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실은 그 전단지를 조심스레 호주머니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밥 짓는 연기가 돌았지만 쌀이 아닌 보리쌀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운 없이 된장을 풀고 있었고 아버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생은 감기로 코를 훌쩍이며 얇은 솜니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실은 밥상에 앉으며 말없이 전단지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순실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로 독일에 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돈도 벌고 숙소도 주고 외국에서 공부도 시켜준다고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실은 눈을 내리깔며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가면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될 거라고요. 아버지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애잔한 떨림은 말보다 먼저 순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실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호 교육을 받고 한국군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거라고요. 몇 년만 견디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실의 어깨는 15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메마른 어른의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아버지는 방 안에서 순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은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말하는 거 참 부끄럽다고요. 원래는 공부시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다고요. 대신 꼭 몸 조심하고 편지 자주 써달라고요. 순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끝에 담긴 떨림과 체념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거긴 차갑고 낯선 곳일 테니 마음만은 따뜻하게 간직하라고요. 며칠 뒤 순실은 읍내에 있는 간호사 선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전단지, 등에선 어머니가 꿰매준 작은 배낭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면접관은 순실의 손을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손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겠느냐고요. 순실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조개를 까고 물고기를 손질하며 익힌 손이라고요.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켜왔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도 지켜보고 싶다고요.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순실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멀건 된장국에 계란을 하나 풀었습니다. 막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생일도 아닌데 왜 계란이냐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실의 그릇에 계란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순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몇 벌, 아버지가 손수 꿰매준 손수건, 어머니가 준비해준 미역 한 줌. 작은 배낭은 금세 가득 찼고 마음도 그렇게 무거워졌습니다. 순실은 문을 나서기 전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는 그녀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온통 낯섰습니다. 잿빛 하늘, 얼어붙은 들판, 그리고 하얀 눈. 순실은 처음 보는 서양의 겨울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독일행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비로소 진짜가 되었습니다. 순 씨를 비롯해 함께 파견된 한국인 간호사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한 군 병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은 고막을 찢을 듯 울리는 비명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죠. 첫날부터 그녀는 피범벅이 된 군인의 상처를 소독해야 했고 밤새도록 피 묻은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간호 책임자에게 호된 질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실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피비린내가 익숙해질 무렵 그녀는 간호일의 무게보다 마음속 허기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는 날이면 눈빛이 말라갔고 꿈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엔 한국말을 더듬게 배우는 독일인도 있었고 순실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한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던 병사도 있었습니다. 순실은 그들에게 미소를 건네며 무심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잠시나마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순실은 병동 창가에서 눈송이를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못 돌아간다고요. 아직은 버텨야 한다고요. 그 무렵 순실은 매달 모은 월급의 반 이상을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들의 학비, 쌀값까지. 봉투를 준비할 때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어머니가 더 앓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은 편지를 쓸 때마다 문장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며 그녀는 점점 독일의 추위에 적응해 갔습니다. 간호 업무도 제법 능숙해졌고 동료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순실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주 바다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행정실에서 순실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구석진 책상 위엔 한 통의 국제전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그 전보를 읽은 순간 순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부친 김성한 씨 별세. 장례 준비 중. 가족 모두 연락받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춘 채 그대로 손에 전보를 쥐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실은 주저앉아 눈 위에 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까맣게 적힌 부고. 그녀는 눈 속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떨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여긴 군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무단 이탈은 명백한 징계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실은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어떤 불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실은 병원 창가에 서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어제, 전보를 손에 쥔 순간 이후로 그녀는 어떤 말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복귀는 어렵다고요. 병원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공식적인 장례 휴가는 한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순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손 한 번 잡아들이지 못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전보에 적힌 5글자 별세는 순실에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체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절망을 알아챈 이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 최강우 대위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군복을 단정히 입은 그는 평소 간호사들과 필요 이상의 말을 나누지 않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순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좀 걷자고요. 독일의 겨울밤은 깊고도 조용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스름이 흩어지는 골목에서 강우는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몇 달 전 한국에서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다고요.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 순실 씨 마음이 어떤지 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순실은 그간 붙잡고 있던 감정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단 하루면 된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아버지의 사진이라도 무덤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요. 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며칠 뒤 부대 차량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물자를 보내는 일정이 있는데 그때 민항기에 편승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비공식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순실은 망설였습니다. 무단 이탈은 명백한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평생 허리를 구부리고 살았던 그 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외면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순실은 간호복을 벗고 민간인의 복장을 입은 채 물류창고 앞에 나섰습니다. 강우는 검은 코트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군용 트럭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무거운 책임이 서로의 눈빛 사이를 오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까지는 장시간의 이동이었습니다. 트럭은 눈길을 조심히 달렸고 순실은 덜컹이는 진동 속에서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눈물이 솟구쳤고 강우는 말없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고 하늘을 가르며 순실은 다시 조국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실은 허공에 코를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먼지 냄새, 연탄 냄새, 김치와 바람이 뒤섞인 그 냄새는 그녀에게 익숙한 삶의 향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바삐 움직이는 군인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실 씨, 무단 이탈이 확인됐다고요. 귀부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장례는 치러야 하고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현실은 순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단 하루만 장례만 치르게 해달라고요. 군인은 흔들리는 눈빛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강우 대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이 교차되며 순실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순실은 군인의 눈빛을 보며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우 대위는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보고를 올렸고 위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까진 허용했다고요. 단 바로 복귀해야 하며 민간인과의 접촉도 제한된다고요.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순실은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제주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한결같이 조급했습니다. 순실은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제발 아직 마당에서 제사상 차리고 있기를. 아직 흙에 묻히기 전이기를. 그런 바람을 품고 도착한 집 앞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온 얼굴에 순식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얼굴, 그러나 올 수 없을 줄 알았던 발걸음이 마당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실은 말없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고 뒤이어 형제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막내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을 공동묘지 너머에 묻혀 있었습니다. 상여는 나흘 전에 지나갔고 지금은 제사상 앞에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요. 단 하루만이라도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밤이 되자 마당에는 작은 초와 술상이 놓였고 가족은 모여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날 밤 순실은 아버지의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천장 위엔 그리운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결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실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무덤가의 흙은 아직 덜 굳어 있었고 나뭇잎 위로 아침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마음속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고생만 시켜드려 죄송하다고요. 그래도 꼭 나중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너무 늦었다고요.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 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냐고요. 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뒤편에서 검은 지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장교 2명은 곧장 순실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귀국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었고 복귀 명령도 넘어섰다고요. 순실은 당황한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고 강우는 무언의 눈빛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군은 융통성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던 듯 순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딱 하루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묻는데도 없이 갔고 이제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군인의 눈빛도 그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규율은 냉정했습니다. 순실은 가족을 다시 한번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더 강해지겠다고요. 아버지의 목까지 살겠다고요. 그렇게 순실은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작별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못다 한 말들, 가족에게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자신이 품은 그 다짐 하나로 그녀는 다시 눈 내리는 독일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익숙해진 독일 공항의 차가운 공기, 먼지 한 톨 없는 군 병원의 복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한 자락을 심어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귀 첫날, 간호책임자는 아무 말 없이 순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순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고요. 감정은 단단하게 가라앉았고 눈빛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은 속삭였습니다. 무단 이탈이었다며, 간호사 본분을 저버린 것 아니냐며 조심스레 뒷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실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이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야 하는 직업임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는 역시 최강우 대위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병동을 돌았고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순실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 한 잔을 조용히 책상 위에 놓고 갔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와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말로 옮겨지지 않으니까요. 서로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마음이 있었고 무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순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간호사로서 독일에 파견된 이상 어떤 관계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한 병사 환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은 전시 상황처럼 긴박했고 간호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순실은 주저없이 팔을 걷어붙였고 12시간 넘게 병상을 지켰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순실이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병원장은 다음 날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지난 선택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다만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고요. 순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이곳이 제 자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우 대위가 병원 앞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실은 망설이며 그의 곁에 앉았고 둘은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가 어깨 위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강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냐고요. 순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고요. 그 말에 강우는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요.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말에 순실은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불안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만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어느 날 병원으로 긴급 소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국경 인근의 미군 병참 기지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고 파병 간호사 일부가 현장 지원을 위해 차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실은 자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우 대위는 그 결정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트럭 안, 순실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드러난 산등성이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다시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주의 집, 아버지의 묘, 동생들의 해맑은 웃음. 그 기억들이 가슴 깊이 다가오며 그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군복, 울부짖는 환자, 짧은 명령과 빠른 움직임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순실은 바로 수술 보조에 투입됐습니다. 피 묻은 장갑을 끼고 하루에 12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밥도 먹지 못한 채 밤을 넘기며 그녀는 하나하나 환자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단지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오빠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심한 외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순실이 가슴팍을 열자 군복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피에 젖은 편지엔 서툰 한국어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순실은 그 글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선 눈이 참 자주 와요. 따뜻한 김치찌개가 그리운 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편지는 짧고 투박했지만 그 속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실은 그 편지를 들고 병동 옥상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고 공기엔 아직도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순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워졌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수술 중 실수를 저지를 뻔한 순간 동료 간호사가 그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러다 진짜 사람 잡는다고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 순간 순실은 멈춰섰습니다. 자기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괜한 오기로, 죄책감으로 무리한 건 아닐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우 대위가 기지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상자 중 하나의 문서 검토차 내려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순실의 안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는 순실을 찾아와 말없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국과 빵, 따뜻한 물. 순실은 말없이 앉아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 짠 국물 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해낼 수는 없다고요.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순실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책감이 지금 이곳에서 그를 대신 구하려는 욕심으로 번졌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다 구하지는 못해도 한 사람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다고요. 그게 지금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고요. 그날 이후 순실은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힘들 땐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하루 한 끼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당신은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은 그녀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젠 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오더라도 그건 도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정원에 얼었던 흙이 녹기 시작했고 땅 위엔 작은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실은 아침 일찍 병원 복도를 걷다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문 틈새. 그 속에서 환자 한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중태로 실려왔던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는 순실히 목숨을 걸고 살려낸 이였고 지금은 자립훈련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실은 처음으로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병동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측에서 공식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파병 간호사 중 우수 인력에게 한국 귀국 후 본국 병원 정식 채용 제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단엔 순실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은 본보기가 되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강우 대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순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기도 하다고요.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순실은 미소 지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순실은 아버지의 묘소에 보낼 작은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며 받은 첫 월급으로 산 작은 손목시계 하나를 담았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어깨 위에 누가 있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제 등에 짊어주셨던 삶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돌아갑니다. 귀국길을 택한 날 공항에는 강우 대위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로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엔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순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잊지 않겠다고요. 당신과 함께 한 순간들도요.
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 말에 순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고 믿는다고요. 비행기에 오른 순실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구름 사이로 지난날의 기억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보낸 제주 바닷가의 오후, 시장에서 웃던 어린 동생들, 그리고 눈 내리던 독일의 밤. 그녀의 삶은 가난과 이별과 책임으로 채워졌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릴 무렵 순실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자신과 타인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봄의 문턱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한 순실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감동 있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언제나 또 감사합니다.